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네 번째 노트입니다. 우리는 현재 원격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격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 메시지를 주고받아 서비스가 이루어진 형태가 되는데요. 이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 약속된 통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들 통신 프로토콜은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우리는 암호 프로토콜이라 합니다. 이 노트에서는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은 프로토콜과 알고리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 통신 프로토콜과 암호 프로토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암호 프로토콜은 그것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만, 암호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참여자들이 참여하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는 암호 프로토콜을 통해서 암호 프로토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 프로토콜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요. 가장 많이 또 기본이 되는 암호 기술은 바로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에서 대칭, 비대칭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논하는지, 분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유한한 일련의 단계입니다. 알고리즘은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알고리즘은 홀로 하는 것이고요. 프로토콜은 2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간에 어떤 약속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약속을 정의한 것이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에서 고려되는 프로토콜은 모두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실제 컴퓨터 공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프로토콜이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메시지를 교환해 가지고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을 기술할 때는 각 참여자가 교환하는 메시지 형태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참여자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모든 행동들을 기술해야 됩니다. 이처럼 어떤 프로토콜을 온전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기술해야 되지만, 이 수업에서는 그 모든 것을 기술해서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어렵고, 보통은 교환되는 메시지의 형태만 기술해서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도 우리가 프로토콜 기술할 때 교환되는 메시지의 형태만 기술해서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여러 명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여자들이 다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그 프로토콜의 약속대로 수행할 것을 서로 어그리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모호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이 그 약속된 대로 끝까지 수행이 되면 그 원했던,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프로토콜은 여러 번 수행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도 여러 개가 수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메시지를 교환해 가지고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웹 서버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것이 HTT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 웹 서버는 한순간에 하나의 브라우저하고만 프로토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브라우저들하고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행으로 많은 프로토콜들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데 요 하나만을 우리가 떼어서 그 프로토콜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프로토콜 런이라고 그럽니다. 프로토콜의 임의의 단위 실행을 우리가 프로토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의 수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그 수행에서 교환된 메시지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게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트랜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이 웹서버와 이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이 프로토콜의 트랜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이 run의 트랜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암호 프로토콜은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암호 프로토콜에서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 통신 프로토콜과 달리 이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암호 프로토콜은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자가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이 완전성을 제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성을 공격자가 존재하더라도 프로토콜의 완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데 실제 공격자가 존재했을 때 프로토콜이 항상 공격자가 존재하더라도 프로토콜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메시지 자체를 차단하게 되면 프로토콜이 진행이 안 되겠죠.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 종료되어야 하지만 목적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중단될 경우에는 절대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성이 제공되도록 하고 싶은데 공격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100% 항상 완전하게 달성되게끔 완전하도록 만들 수는 없고요. 암호 기술 사용해서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은 이런 공격자들이 존재하더라도 참여자 또는 제3자가 부정을 하지 못하게도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암호 프로토콜이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되겠죠. 완전성을 좀 최대한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성이 제공을 못하더라도
중간에 공격을 받다 하더라도 참여한 참여자들 또는 공격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암호 프로토콜에서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프로토콜은 완전성만이 목적이 되겠지만 암호 프로토콜은 이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목적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이 안전성은 바로 요걸 얘기합니다. 제3자들, 참여자들, 공격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암호 프로토콜이 되겠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 프로토콜은 기존 프로토콜과 달리 추가적으로 암호 기술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은 공격자가 존재하더라도 공격자들이 또는 참여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공격자들이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냐면은 크게 그 공격을 우리는 수동 공격과 능동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공격자라고 하는데 영어 용어로는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주로 attacker 또는 adversary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 수동 공격만 하는 공격자의 경우에는 eavesdropper라는 용어를 씁니다. 도청하는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프로토콜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토콜의 목적은 달성이 되겠죠. 그런데 프로토콜의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과정에서 메시지들을 그 공격자가 도청을 했기 때문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로부터 부당한 정보를 취하게 되면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주로 데이터의 비밀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트래픽 분석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 공격은 프로토콜의 진행에 개입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고 삽입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재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인 참여자들이 그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프로토콜을 중단하면 돼요. 그러면 프로토콜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격들은 일반 참여자들이 공격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공격자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공격을 방어하는 첫 번째 어떤 수단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가 돼요. 공격을 막거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암호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크게 일반 참여자와 제3의 신뢰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자는 실제 사용자일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라는 용어를 접할 때 그것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해당 문맥에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프로토콜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일반 참여자는 그 목적을 위해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에서 상점과 고객은 이해 당사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 참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만 참여할 경우에는 프로토콜이 보장해야 되는 완전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신뢰기간을 보통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3의 신뢰기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신뢰기간은 프로토콜의 실행 결과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참여자와도 특별한 협력관계가 없어야 하고 참여자와 공모할 욕구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기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신뢰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참여자를 찾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암호 프로토콜은 이해 당사자만 참여하는 형태로 완전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기간을 사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에서 제3의 참여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해당 참여자는 프로토콜에서 정한 규칙대로 프로토콜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토콜에서 신뢰기간이라고 가정하면 이 참여자는 프로토콜의 약속을 항상 따른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여 부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기관을 다른 말로 중재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TTP는 참여하는 형태에 따라서,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인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합니다. 인라인은 프로토콜의 모든 과정에 항상 참여하는 TTP를 말합니다. 모든 메시지는 항상 TTP를 경유하게 됩니다. 암호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물론 거기에서도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메신저가 통신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메신저에서 예를 들면 카톡에서 A라는 사용자가 B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A 사용자가 B 사용자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A는 카톡 서버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겠고 카톡 서버는 B 사용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온라인 TCP는 프로토콜의 일부 과정에 항상 참여하지만 모든 인라인과 달리 모든 메시지가 TTP를 경유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상거래에서는 항상 신용카드 서버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 신용카드 서버가 그 거래를 승인해야지만 거래가 제대로 동작하죠.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서버가 동작을 안 하면 프로토콜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TTP는 실제 프로토콜 수행 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전에 또는 사후에 필요에 따라서 참여하는 TTP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공인인증서, 지금은 공동인증서라고 하는데 이 공동인증서가 그 인터넷 뱅킹 할 때 필요합니다. 온라인 뱅킹 할 때 필요하고요.
그것이 없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면은 인증기관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기관은 오프라인 TTP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효한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TTP에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은 이처럼 TTP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TTP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콜을 우리는 자체 강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경우를 그러니까 TTP 없이 이해 당사자 간에만 프로토콜을 구성해 가지고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만 모든 상황을 이 형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TT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TTP 온라인이 됐든 인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이런 TTP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는 중재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재 프로토콜 중에 오프라인 TTP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 오프라인 TTP가 하는 역할이 분쟁을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 프로토콜은 판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서버는 오프라인 TTP가 되겠고 만약에 둘 간의 프로토콜을 진행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 주고받은 트랜스크립트를 판결자에게 오프라인 TTP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프라인 TTP는 그 트랜스크립트를 보고 A와 B와 A 중에 누가 부정을 했는지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크립트를 통해서 판결자가 누가 부정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증거들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결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인라인, TTP를 사용할 경우에 문제점은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중재자가 동작하지 않거나 중재자와 다른 참여자 간의 통신이 끊기면 프로토콜 자체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TTP는 TTP가 없어도 이해 당사자 간의 프로토콜 통해서 프로토콜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인라인인 경우에는 안 돼요. 무조건 TTP가 동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TTP는 단일 실패점이 됩니다. 이 단일 실패점이라는 것은 요 노드가 동작을 하지 않거나 이 노드와의 통신이 끊기면은 서비스 자체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때 가장 좋은 타겟은 누가 되냐면은 단일 실패점이 됩니다. 단일 실패점을 공격해서 단일 실패점을 끊어놓으면 아니면 죽여버리면 동작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서비스가 완전히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과연 중재자를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TTP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실제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TTP를 찾을 수 있냐? 그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TTP를 만들 수 있냐? 찾을 수 있냐? 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중재자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신 지연이
이에 요거는 자체 강화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중재자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들은 추가 비용, 추가 통신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프로토콜 수행에 관여함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은 아니지만 서비스 거부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참여자들이 동시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다 중재자가 TTP가 수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또 동작을 안 하겠죠. 그 몇몇 참여자들에게는. 그래서 변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좋은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은 서비스 거부 공격 측면에서도 좋은 공격 대상이 되겠고,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공격자가 서버 권한을 획득한 거하고 특정 사용자의 권한을 획득한 것은 능력 차이가 큰 거예요. 서버의 권한을 보통 얻게 되면은 이 공격자는 모든 사용자들을 해코지할 수 있고 모든 사용자 행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사용자의 권한만 얻게 되면은 그 공격자는 그 사용자만 해코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용자 행세만 할 수 있고 그 사용자에게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 암호 프로토콜의 모습을 살펴보고 암호 프로토콜에 어떤 공격들이 가능한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은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하게 되겠고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 프로토콜을 기술할 때 사용할 표기법을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표기법은 이 노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 내내 계속 사용할 표기법이니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A, B 영문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참여자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 참여자가 어떤 참여자에 따라서 다른 문자를 사용합니다. 보통 서버는 S라는 그 문자로 표시하게 되겠고 주로 우리가 살펴보는 프로토콜은 이자 간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을 A와 B 또는 많은 책에서는 앨리스와 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와 B 간에 이루어진 프로토콜이 되겠고 그러면 C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C는 보통 공격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가 꼭 공격자가 아니라 또 다른 참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D, E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자 간에서는 그 이해 당사자들을 A와 B로 표기하게 되겠고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공격자를 C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서버 중에 중재 신뢰기관 중에 인증기관, 공개키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은 CA라고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기술은 그 암호 알고리즘들은 키를 보통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키는 대칭키일 수 있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공개키 개인키일 수 있습니다. 모든 키는 K로 표기하게 되겠고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지 않으면은 이 키는 대칭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붙으면 공개키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개인키가 됩니다. 보통 그리고 아래 첨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키의 소유주를 말합니다. 또는 이 밑에 있는 거에서는 소유주라기보다는 생성한 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KAB는 A와 B 간에 공유한 대칭키가 되겠고
플러스 K는 A의 공개키, 마이너스 KA는 A의 개인키가 되겠고, TA는 A가 기록한 타임스탬프, 현재 시각이 되겠습니다. NA는 A가 생성한 난스, 랜덤 값이 됩니다. 우리가 5가지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봤었죠. 대칭, 비대칭, 해시, 매, 전자소명. 이렇게 5가지 살펴봤는데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해시 함수, 메시지의 암호화, 물론 이렇게도 표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명, 그리고 맥, 이렇게. 그래서 대칭과 비대칭은 그냥 M, K이면 이건 대칭키로 암호한 거고, 플러스 K면은 공개키로 암호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명은 소명할 때 사용한 키를 꼭 좀 강조할 필요가 있으면, 알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고, 키를 알릴 필요가 없이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하면 그 사용자의 식별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용자 A가 메시지 M에 전자서명한 값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M에 대한 전자서명 값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TK를 이용해서 메시지 M에 대한 맥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요소들을 결합해 가지고 암호할 수도 있고 해시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요 기호를 쓰겠습니다. 요 기호는 요 메시지와 요 메시지를 비트 결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OR 연산을 종종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겠고, A의 인증서를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겠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은 암호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완전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격자가 존재하더라도 완전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암호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 바로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소개한 5가지 암호 알고리즘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즉 암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암호 프로토콜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암호 프로토콜 설계할 때는 이상적인 암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보통 설계를 합니다. 그것이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다 설계하고 나서는 분석을 제대로 해서 어떤 수준의 실질적인 안전성이 필요한지는 제시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암호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측에서는, 개발자에서는 그 제시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암호 프로토콜의 설계 절차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절차 중에 폭포수 모델이 있는데, 문제 정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유지 보수, 뭐 이런 순서대로 쭉 가죠. 물론 폭포수 모델은 이 순서대로 그냥 하나 끝나고 다음 거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뭐 최근에는 꼭 이렇게 이 폭포수 모델 형태로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이런 요소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암호 프로토콜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구현하기 전에 증명해야 되는 것이 하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증명하는 게 테스트하고 좀 어떻게 맞닿아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 프로토콜은 그 안전성, 완전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을 하고
증명돼 가지고 이 프로토콜은 충분히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구현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목적이 뭐냐, 우리가 뭘 위해서 만드는 프로토콜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정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수행하는지, 뭐 어떤 장치를 가지고 수행하는지, 일반 PC를 갖고 하는지, 또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IoT 기기들, 뭐 이런 아주 소형 기기들 갖고 하는지, 뭐 RFID 태그를 갖고 하는 건지, NFC 칩 갖고 하는 건지, 뭐 여러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겠고, 어떤 참여자들이 있고, 또 신뢰기관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신뢰기관은 뭐 인라인인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들을 해야 돼요. 요구사항 분석도 해야 되고 가정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에 대한 가정, 그러니까 참여하는 빈도, 어떤 참여자들에서 어떤 참여자들 간에 어떤 신뢰관계를 우리가 가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가정이 적절한 건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가정도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 이동성.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어떤 통신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동차들은 워낙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다른 그런 프로토콜들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고, 암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요 기존의 다른 어떤 프로토콜 설계할 때와 달리 공격자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격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격자들이 이런 공격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그걸 알아야 그거를 방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는 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의 가정, 아까 설명드릴 때 참여자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참여자에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 참여자들 간에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지, 공격자에 대한 가정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보통 일반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게 올바른 가정이 되겠습니다. 신뢰 서버는 보통 서버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신뢰 있게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프로토콜에 있는 정해진 약속대로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서버가 부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기보다는, 만약에 서버가 어떤 부정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자에 대한 가정에 참여된 거예요. 우리가 공격자에 대한 가정을 할 때도 이 공모 공격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즉, 제3자가 혼자 밖에서 수동 능동 공격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하고 공모해가지고 무슨 공격을 하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공격자가 실제 서비스에 가입해가지고 가입자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경우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 서버를 생각할 때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보통 신뢰를 하는데, 응용에 따라서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만 신뢰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자에 대한 가정은 공격자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자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면 어떤 공격이 가능할까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격자에 대해서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공격자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교환되는 모든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공격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 메시지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프로토콜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능동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세 번째 가정은 프로토콜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일 수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입자들은 공격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입자들 중에도 가입자 중에서도 공격도 하는 동시에 정상적으로 가입해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용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겠죠. 그리고 이 3과 연관돼서 공모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공모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래된 키들은 어떤 키, 세션 키뿐만 아니라 오래된 키들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키가 노출되면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 프로토콜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키 확립 프로토콜은 뭐냐 하면은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메시지를 교환할 때 이 메시지들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대칭키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칭키로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사용자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원격에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서로 똑같은 대칭키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 대칭키의 교환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주고받으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칭키도 우리가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암호할 때 사용할 대칭키도 네트워크로 교환하고 싶은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둘 이상의 참여자들이 비밀키, 대칭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암호 프로토콜이고 이때 공유하게 되는 비밀키는 보통 세션키입니다. 즉 세션키라는 것은 단일 세션에만 사용하고 버리는 키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브라우저가 웹서버와 접속하게 되면 세션키를 확립하게 되겠고 이걸 사용해서 메시지를 교환한 다음에 이제 이 서버하고 종료를 하고 다음에 다시 또 그 서버에 접근하게 되면 새롭게 세션키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션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제한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키가 노출되었을 때 누설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키로 계속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은 한 키로 암호하는 메시지가 많아지게 되겠고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독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키가 노출됐을 때 노출되는 정보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션 키를 사용합니다. 또 세션 키를 사용하지 않고 한 번 확립된 키를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키를 안전하게 내가 시스템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겠고
키 관리가 보안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세션 키는 메모리에 유지했다가 다 세션이 끝나면은 지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키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세션 간, 응용 프로그램 간의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션에 사용된 메시지를 다른 세션에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프로토콜인데 같은 키를 쓰면은 여기에 사용된 메시지를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으로 설명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5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참여자는 의도한 다른 참여들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키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키. 그리고 이 새로운 키는 의도된 참여자 외에 다른 참여자들은 얻을 수 없어야 됩니다. 요 두 번째 요구사항을 키의 비밀성이라고 합니다. 즉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키를 확립하게 되면 이 키는 다른 브라우저들은 확보할 수 없어야 돼요. 오직 이 웹서버와 이 웹브라우저만 키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한 다른 참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가 K를 받으면 이 키는 이 서버와 사용할 수 있는 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첫 번째는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K를 받으면 이 K는 구글과 사용하는 거고, 페이스북, 여러 가지 웹서비스가 있으면 내가 받은 키는 내가 현재 구글, 지메일과 쓰고 싶은 거면 지메일 서버와 사용하기 위한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참여자의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자의 인증은 이 서버가 구글 서버인지 지메일 서버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3의 TTP를 사용해가지고 이 TTP가 K를 분배하는 형태가 되면 키 생성자를 인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키는 요 TTP가 만들어준 게 맞는지 웹서버는 브라우저 웹서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환경에서는 이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키를 확립할 때 TTP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TTP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TTP가 실제 만들어준 키인지, 즉 키를 A라는 참여자가 만들게 되면 다른 사용자들은 이 키가 A라는 사용자가 만든 키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키 확인은 이 키는 이 웹브라우저 사용할 수 있는 키라고 하면은 웹브라우저는 이 웹서버가 자신과 동일한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웹서버도 반대편에 있는 나랑 지금 통신하고자 하는 웹브라우저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확인을 않고 주고받으면은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받아봤자 복호화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키라고 했기 때문에 키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구글 서버와 사용한 키가 아니라 이번 요청에 의해서 새롭게 확립된 키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우리는 키 확립 프로토콜은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형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서 안전한 형태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 암호 프로토콜의 설계에 대해서, 또 암호 프로토콜을 잘못 설계하면 어떤 공격들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